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홍명락입니다. 요즘도 우리 사회는 혼돈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여야 유가족 간의 대립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으로 인해서 국론의 대립과 분열에 촉발되고 있는 듯합니다. 또 부산 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 폭우까지 겹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리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시사 홍명락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얘기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 여론방송의 김현태 기자와 박보영 기자 모셨습니다. 김현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여론방송 김현태 기자입니다. 네, 박보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여론방송의 박보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좀 수고들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빌 게이츠 다 이렇게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젊은 층 사이에 호텔 신라의 이부진 사장이 당구 선수 차유람 씨로부터 아이스버킷 챌린지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또 젊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박보영 기자 어떤 건가요? 네, 아이스버킷 챌린지란 그 앞에 혹은 ALS가 붙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미국의 ALS 협회에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4년 여름에 시작된 이 운동은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가서 이제는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방식은 참가자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시작됩니다. 참가자는 우선 동영상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세 사람을 지목을 하고요. 그리고 24시간 내에 이 도전자는 얼음물을 뒤집어 쓰던지 아니면 $100를 기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얼음물도 뒤집어 쓰고 또 $100도 기부를 하는 이런 것이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우리가 지금 SNS가 급속히 이제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부터 역시 이게 미국 동북부, 북부, 미 북부에서 시작된 게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그 의뢰를 못 받은 사람은 유명인 축에 못 드는 좀 우스운 얘기로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흥미롭게 또 그다음에 또 의미도 굉장히 지금 박보영 기자 얘기 들으니까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김현태 기자는 어떤 곳에서 누가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네, 2013년도에 시작됐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얼음물 대신 찬물에 입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는 일명 콜드워터 챌린지라고도 불렸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건강상 위험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30일에 미국의 한 골프 채널에서 찬물 대신 얼음물로 도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크리스 케네디라는 골프 선수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둔 자신의 조카 잔넷 세네르키아에게 도전을 청해왔고 이 세네르키아는 딸이 촬영해준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영상을 소셜 네트워크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본 루게릭병 환자 펜퀴스는 본인의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소소한 유행으로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본 피트 프레이츠라는 전 보스턴 칼리지의 야구 선수가 트위터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저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뭐 제가 듣기에는 좀 잘 익히 좀 잘 모르는 사람 같은데 어쨌든 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얼음물을 한꺼번에 뒤집어 쓰잖아요. 그럼 이제 근육이 한꺼번에 수축되니까 루게릭병 환자들의 어떤 그 고통 이걸 한번 경험해 보자는 뜻으로 아마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김현태 기자 얘기를 듣고는 유명한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 너무 확산돼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바마, 빌 게이츠 등등 되는데 지금까지 참여한 유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도 있고 또 유명한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를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리오넬 메시 선수도 참가를 했고
또 마이크 주커버그, 팀 쿡, 또 로버트 자 다우니 주니어 이런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참가를 했는데요. 뭐 아이유 씨, 원빈 씨, 유재석, 정은지, 박명수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이것에 참가를 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 또한 지금 이 운동에 지목된 상태인데요. 또 미국의 전 대통령 조지 부시도 참여 후에 빌 클린턴을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브라질의 축구 선수 네이마르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를 할 때 자신을 다치게 했던 선수인 순이가를 지목함으로써 또 이렇게 화해를 하는 훈훈한 모습을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도 유명한 이제 사회 저명 인사죠, 김홍신 소설가를 만났는데 이분도 이제 지목을 당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기 딸하고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얼음물을 준비하고 뒤집어 썼고 그걸 또 이제 트위터 그다음에 올려가지고 하면서 그 사진도 보여주면서 자기 참여하고 또 세 사람을 또 조용남 씨 뭐 또 뭐 몇몇 세 사람을 또 자기도 지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젊은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저명 인사들도 다 여기에 뭐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어찌됐든 이 결과가 지금 처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희귀병, 난치병, 이 병을 앓는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고 그걸 체험을 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과정을 보면서 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뭐 가학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같은데 그런 논란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것이 사실 루게릭병을 가진 환자들을 돕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뭐 단순한 홍보용 또 이슈거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이용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아는 또는 잘 알지 못하는 유명인을 지목을 함으로써 화제를 모으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또 인지도가 낮은 일부 연예인의 경우에는 소속사가 아이스버킷 챌린지 영상을 촬영을 하고 또 언론에 직접 이렇게 홍보 수단으로 뿌리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또 한 아이돌 여가수의 경우에는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도전을 하면서 자신의 그 검정색 속옷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이것이 어떤 뭐 마케팅의 수단이 아니냐, 그리고 본래의 취지를 너무 흐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저도 많이 참여하는 그 유명 인사들을 보았는데 정말 뭐 진지하게 한다,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 취지를 정말 알고 하는 건지 궁금한 사람들도 몇몇 보였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소란스럽게 하거나 혹은 너무 선정적으로 하는 거는 제 눈에도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노출 문제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 모습을 찍었으면 다시 한번 하든지 해야지. 노출 문제는 사실은 좀 이런 건 자제해야 될 부분. 오히려 눈에 보이게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제해야 되고 또 자의적인 홍보 효과를 노리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도 아무리 자기 PR치 되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사회에 뭐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아주길 원하는 그런 세상이다 할지라도 그 취지나 이런 부분에서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군요. 그 이외에도 뭐 어떤 다른 얘기가 있나요? 네, 심지어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사용되는 물과 관련해서 이 물 낭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너도 나도 아이스 챌린지에 도전을 하다 보니 이 물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한 소년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얼음물에 넣으면서 이 동물 학대 논란까지도 나왔는데요. 네. 또한 다소 성격은 다르지만 국내 3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루게릭 환자 말고도 다른 희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난치병 환자들에게 대중들의 관심이 전해졌으면 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보니까 뭐 이건 일부 지금 김혜태 기자가 얘기한 일부 어떤 부작용이고 실제로는 세계 곳곳의 사고가 더 많이 따랐다고 그래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유명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장난삼아 하다가 여러 가지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뭐 실명까지 했던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전에 이제 찬물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먼저 됐는데 그것도 역시 건강상의 문제로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좀 대체가 됐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지난 26일에는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스코틀랜드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가한 18살의 한 소년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24일에는 미국 헐리우드의 한 여배우가 물 대신에 좀 모유로 참여를 해서 사람들의 구설수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좀 뭐 선정적이어 보이거나 혹은 또 본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심지어 지난 21일에 미국에서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를 돕던 소방관 4명이 감전 사고를 당하는 그런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이거 조금 약간 꼬리 얘기지만 중국에서 참여한 괴짜 부자 천광랴오는 사용한 얼음이 가짜다 진짜다 이런 논란으로 또 네티즌들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본래 취지에 벗어나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도 됐고 또 기부 문화에 대한 관심과 또 여러 계기를 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또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현재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설립된 승일 희망재단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방문자 수 폭증으로 이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승일 희망재단 공동대표인 가수 션은 루게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고요. 또 요양병원 건립에 작은 희망을 찾은 것 같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루게릭병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얼음물을 뒤집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순간 마비가 되는 듯한 느낌이 실제 루게릭병과 비슷해서 이렇게 캠페인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루게릭병이 무서운 병이다라는 것을 저 또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박보경 기자, 우리나라 일부 효과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해외에서도 어떤 효과가 우리랑 비슷했나요? 네, 해외에서도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덕분에 정말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또 이번 달 지난 25일까지 ALS 루게릭병 협회에 기부된 모금액이 우리 돈으로 812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올해 루게릭병 연구비 4천만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행사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병에 대해서 알면 기부를 하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좋은 취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앞으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기부를 더 끌어모을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저 역시 이번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서 루게릭병이 무엇인지 또 어떤 증상을 갖는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아도 다른 희귀병에 대해서도 좀 더 알고 싶다. 분명히 이런 루게릭병 말고도 다른 희귀병을 앓는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SNS의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본인들이 이제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분들이 아직까지는 의뢰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셋이서 누가 받으면은 이 세 사람 지명에 두 사람을 넣어가지고 직접 체험해 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난 얘기인데, 재미난 얘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좀 특이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물이나, 그 다음에 얼음을 가지고 하는데, 또 이게 좀 변형됐다고 그럴까?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흙더미 샤워 캠페인, 이것도 지금 또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궁금한데 지금 어디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죠? 네.
흙더미 샤워 캠페인은 공습 때마다 무너지는 건물 잔해에 그 생명을 위협받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요르단의 한 코미디언이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선 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뒤집어 쓰는 소재도 또 하고 싶은 주장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한 농부는 전쟁에 반대하는 뜻으로 분뇨를 뒤집어 썼고요. 또 미국의 한 흑인 배우는 경찰의 총기 과다 사용을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이 탄피 한 바구니를 머리 위에 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데 분뇨를 붓는다든지 탄피를 한다면 보는 사람한테 오히려 좀 거부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네요. 저는 그 분뇨를 뒤집어 쓰는 영상을 직접 제가 봤는데요. 근데 그게 저는 분뇨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그 볼 때는 그냥 뭐 진흙 같은 걸 또 뒤집어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분뇨라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은 게 좀 놀라웠어요. 그렇네요. 김현태 기자는 이게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고 남녀노소 뭐 젊은 층에서 일단 뭐 행해진 게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 취재를 하시면서 또 이걸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무엇보다 그 기부 문화를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 기부라고 하면은 뭐 돈이라든가 혹은 최근에 또 알려진 재능 기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기부 문화에 동참을 하지만 특히나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기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부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행동하고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감으로써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착한 마음으로 보고 있네요. 네. 박보영 기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참여를 하시는 걸 봤어요.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기꺼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녀분들과 같이 하고 또 뭐 제 또래 친구들도 함께 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좀 평소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뭐 선생님께도 요청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내에서도 좀 이렇게 나이 간에 혹은 뭐 이렇게 신분 간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행사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구 여신이라고 불리는 차유람 씨가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을 지목을 한 걸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의미를 또 부여하는군요. 근데 저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유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저명 인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인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하는 분들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지목을 받지는 아직 못했는데 근데 주변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서서히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마디가 이런 건 유명 연예인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뭐 누구누구 덕분에 나도 해본다 하면서 다들 또 즐겁게 또 그 취지에 걸맞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하는 걸 보니까 자신의 그 집 안에 욕조에서 뭐 스스로 뒤집어 쓰거나 혹은 같이 있는 친구가 이렇게 가득 물을 담아서 이렇게 같이 부어주고 하는데 좀 저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게. 왜냐면 유명 연예인 누구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지목을 해주면 거부하지 않고 빠르게 도전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빨리 올 것 같네요. 우리 김현태 기자는 아무래도 금방 지명이 오면은 만약 온다면은 남자니까 우리 박보영 기자보다는 이제 뒤집어 쓰기가 좀 쉽지 않겠어요? 네, 제가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래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항상 그 노이로제가 걸린 게 하나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지 제 이름이 지명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항상 그 가방 안에 바지와 와이셔츠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별도로? 네, 어디서든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박보영 기자가 말을 했듯이 사실은 이런 욕조거나 바로 이렇게 뭔가 옷을 갈아입을 만한 장소에서 아이스버킷 하는 장면을 보면 사실 조금 재미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데서 이런
기부 활동에 참여를 하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게끔 뭐 일반 길거리라든가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는 안 되겠지만 좀 하기 어려운 장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꼭 제가 지목을 당하면 꼭 현태 기자님을 지목을 하고 싶네요. 어떻게 하시는지. 주차장을 한번 생각을. 주차장. 네. 사무실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사무실은 대표님께 혼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선한 마음으로 생각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또 남녀노소 또 유명인 또 저명인사 외에 일반인까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뭐 이런 그 어떤 운동이랄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다른 부분으로 확산이 돼 가서 세계인이 서로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더더욱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자, 조금 있으면 우리가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죠.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추석 명절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체휴일제. 네.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요번에 이제 시행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대체휴일제 그러면 그 평일 공휴일 날 못 놓은 날을 공휴일이어서 휴가가 안 되는 그런 날을 다른 날로 한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대체휴일제라는 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좀 자세히 그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이것은 지난 2012년에 여야 모두 대체휴일제에 대해서는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3년 2월에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대체휴일제를 포함을 시켰었는데요. 그래서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은 2013년 4월에 바로 국회 처리가 무산이 되면서 보류가 됐다가 또 9월 초에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2014년도부터 대체휴일제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도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과 추석, 그다음에 어린이날 같은 이런 공휴일에 만약에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휴일제를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을 이제 대신 쉬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취지는 이런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양육을 잘 할 수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함께 같이 양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공휴일이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제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법 개정을 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설, 추석, 어린이날 이외에 다른 공휴일날 만약에 그 토요일, 일요일이 그 겹치면 대체휴일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 2014년도 현재에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체 그 휴일제가 사실 이게 강제 사항입니까? 강제 사항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 강제 사항은 아니고 지금 관공서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체휴일제가 적용이 된 만큼 다른 뭐 민간 기업이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 곳도 있고 또 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이것에 대한 좀 얘기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도시근로자들이라는 게 이 휴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자기 어떤 피로를 좀 풀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 날에 대한 어떤 그 근로의욕을 높이는 그런 어떤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관공서 위주로 이제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기업은 아직까지는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기업 두 곳 중 한 곳만 이제 이번 추석 연휴에 대체 휴일제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25일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주 18일에서 22일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올 추석 연휴에 대체 휴일제 9월 12일 날 이 대체 휴일제를 실시할 예정이냐라는 질문에 이 전체 응답 기업 1,155개사 중에 50.6%인 564개사가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한 반 정도 되네요. 반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게 사실은 실제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이제 대체 휴일제를 50.6% 네. 하는 실시한다는 그 기업, 반 정도 하는 기업은 대체 휴일제를 하는 이유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입니까? 뭡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이제 직원들의 추석이나 설날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와 함께 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어서 이런 대답도 있었고, 그 다음으로 단체 협약 또 취업 규칙에 명문화돼 있어서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회사에 임시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체 휴일제를 지금 지정을 해서 직원들에게 쉬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또 취업 규칙과 단체 협약상 휴무나 연차 휴가 공제로 처리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를 이제 그 회사 직원들한테 일종의 이제 금전적인 보너스 이외에 더 쉬게 하는 그런 보너스에다가 더 덧붙여가지고 이제 단체 협약 조건으로 이제 대체 휴일제를 시행한다는 그런 이유인데, 그렇다면 이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도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체 휴일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 의무 적용 사항이 아니라서라는 답변이 46.5%로 가장 많았고요. 또 그 다음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서라는 답변이 38.5%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이유로는 휴일 규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도 있었고요. 또 대체 인력 등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도 7.8%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찬성 반대가 너무 이유가 뚜렷하군요. 근데 한국여론방송은 대체 휴일제를 시행합니까? 저희는 아마 시행하지 아직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송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뭐 방송사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 설날이나 추석에 쉴 때 TV를 훨씬 더 많이 보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이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슬픈 실정입니다. 슬픈 일정이 아니라 그게 어쩌면 나의 주어진 행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분들한테 그 휴일에 즐거움과 여유를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그렇죠.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반성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그런 각오로 하시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지금 이제 김현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 같은데 이제 쉬지 않는 그런 대체 휴일, 지금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업무의 특성상 대체 휴일제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쉬지 않는 건데, 일반 중소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보조도 맞춰줘야 되고 가족들하고 보조도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김현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쉬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어떤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불만이 많겠어요. 네, 상대적으로. 사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그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올 추석 같은 경우에도 7일이 일요일이라 겹쳐서 대체 휴일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10일이 그래서 10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이 됐는데 중소기업 중에 이제 몇몇 기업들은 따르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 직장인의 경우에는 사측에서 수요일인 10일을 쉬는 대신에 토요일에 대신에 근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협력업체가 수요일에 쉬어서 기계는 쉬어야 하지만 토요일에는 기계를 돌려야 하니 나와서 근무를 해라 이렇게 했다고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네. 사측의 대체 휴일의 여부를 물으니까 우리는 쉬지 않는다고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서 더 이상 뭐 반론을 주장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분위기는 다른 회사는 쉬는데 왜 우리 회사는 쉬지 않고 토요일에 일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 대체 휴일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대체 휴일의 실효성에 대해서 전체가 같이 혜택을 볼 것이 아니면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이런 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 그런 어떤 그 회사의 그 사용자 근로자 이 사이의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럴 때는 굉장히 곤란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슈화 되는 부분인데, 부모는 출근을 하는데 학교는 다 쉬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집에 있게 되는데 이게 뭐 고학년이나 이렇게 되면 괜찮지만 이제 뭐 그 어린이 집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제 학교에 이제 저학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부부는 대체 공휴일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 모두 회사에 출근해야 하지만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지만 이 공휴일이어서 어렵다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학교 문은 닫지만 이 대체 휴일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마땅하게 맡길 곳이 없어 실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충북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다음 달 10일이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학교 문을 열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체 휴일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아직 특별한 지침은 없다고 또 이날은 법정 휴일이어서 저소득 학생들만을 위해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된다면은 진짜 대단히 곤란한 문제인데 사실 이제 그 초등학생 저학년도 그렇지만 더 문제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된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대책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두 부모가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쉬지 않는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몇몇 어린이집은 편의를 봐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집도 쉬는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 맡긴다든지 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친정 부모님도 이제 연로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부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두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대체휴일제 결국은 일단 근로자들의 어떤 그 행복감, 그다음에 또 사회성을 더 강화하고 또 서로의 어떤 그 다음 근로역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제 시행에서 그게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서로 그 취지를 따라주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제도적인 혼란만 가져올 뿐이고 또 두 어떤 집단 사이에 갈등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됩니다. 김현태 기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체 휴일제라는 그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특히나 이 OECD 국가 통계를 최근에 보니 역시나 대한민국이 또 가장 근로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일의 효율성은 낮은 국가에 속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대체 휴일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모두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앞서 나온 사례처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성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노와 사가 절충안을 찾아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보영 기자는요? 저도 대체 휴일제라는 본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이게 정말 법대로만 따라가려고 하면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취지라는 게 가족들이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 법은 법대로 가고 또 사람들은 제대로 이제 취지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면 이런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데는 항상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떤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 자체를 왜 만들었냐 하는 어떤 불만과 갈등의 어떤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봉합을 할 수 있는 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약간 무거운 주제인데요. 사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도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사람들 사이에 가치적인 문제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사 국정화 전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한다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꾼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것처럼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 문제로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도 됐었고 지금까지 그다음에 사실 양진영 이래가지고 진보와 그다음에 보수의 어떤 그 대립도 가져왔던 그런 부분이 우리가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박보영 기자, 국정교과서 국정화 문제라고 그러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라운드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우선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국정교과서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교과서의 발행 그 종류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정교과서고, 그다음에 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 그다음에 자유발행교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면서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을 합니다. 또 한 과목에 대해서 교육부 산하위원회가 저술해서 인정한 한 종류의 교과서로 학교에서 이제 별도로 선정할 필요 없이 그 하나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일반인들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국정교과서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교학서 역사교과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김현태 기자, 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사라고 그러죠? 네. 배우셨나요?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이과, 문과로 나뉘면서 이제 1학년 때는 근현대사라는 과목으로 역사를 배웠었는데 이제 이과로 저는 들어가면서 사실 한국사 혹은 국사라는 과목을 깊이 있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은 뭐 배웠다니까. 네. 지금 이제 박보영 기자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얘기 중에 검인정 교과서하고 그다음에 자유발행 교과서를 또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종류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개념인지 잘 아시고 계시겠네요. 네, 검인정 교과서 중 검정 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 심사에서 합격한 도서로서 역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그 외 과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심사 업무는 각 시도 교육청이 심의에 통과시킨 것인데요. 인정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라고 합니다. 자유발행 교과서는 출판사나 저자가 정부기관의 인정 절차 없이 출판한 것인데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등은 국정교과서와 인정교과서를 혼용하고 있는 반면에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국가는 대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논란이 재점화된 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한 어떤 제2라는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이제 그 교육문화위원회,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야당 간사께서 지금까지 쉽게 얘기하면은 그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해서 대통령령, 다시 말하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으로 이제 정하게 돼 있는 거를 이제는 그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이 부분에 이제 교과서를 채택한다든지 뭐 내용을 정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방향으로 이제 개선을 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정화 쪽으로 가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쪽으로 가자는 새누리당 쪽과 여당 쪽과 이게 반대되고 다른 쪽 자유선택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채택을 하지 말다든지 이런 어떤 그 야당의 주장이 대립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역사교과서 채택 문제에 있어서 여야의 입장이 아니라 또 그 각 진보 진영이라든지 아니 보수 진영의 어떤 그 논의와 어떤 대립이 첨예화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 1라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 그 얘기가 어떤 얘기죠? 그 교학사 문제는 사실은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그 교학사에 뭐 오류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교육의 보수단체인 역사교과서 대책 번국민운동본부는 그 교학사 교과서에 찬성을 하면서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 중에 교학사 교과서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당위성을 긍정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 때문에 교학사 교과서로 배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반대로 그 반대 측에 대해서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내용 자체에 오류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30쪽에 보면요. 교학사 교과서에서 저장고가 있어서 그 젓갈류의 음식을 반찬으로 먹었다. 이런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교과서 내용엔 그렇게 쓰여 있지만 사실 그 사진으로 봐서는 벽화에 그 젓갈류를 먹었음을 알 수 있는 소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발해 멸망 이후 고구려 유민들은 고려로 망명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고구려 유민이 아니라 발해 유민이 망명을 한 거다. 이런 실질적인 사실관계조차 좀 많이 다른 그런 기술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학사 교과서 문제는 일제 강점기와 근현대 역사에 대해서 식민지사관과 그다음에 독재자에 대한 어떤 찬양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논점 위에 그 부분이 또 핵심적인 논점을 대두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갈등의 요인이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김현태 기자는 알고 계시죠? 네. 박근혜, 1월 13일 그 당정 협의를 계기로 교육부로 이 문제가 옮겨갔는데요. 교육부는 상반기 중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이 국정을 포함한 전반적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육부는 동시에 교과서 편수 조직 강화라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요. 교과서 검정 과정에 대한 검증 강화를 명목으로 걸었지만 이 편수 조직을 통해 교육부가 국정에 준하는 막강한 입김을 발휘하리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새롭게 대두되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점이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박보영 기자 취재를 하시면서 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무엇 때문에 찬성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교학사 사태로 시작된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학사 사태처럼 만약에 국정교과서가 없다면 사람들의 국민적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또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하고 재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편향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립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국민 통합에도 기여를 하면서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전 국민에게 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견 또 일리가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그 반론이 있을 거예요. 반대하는 입장은 어떻죠? 네, 이 1974년에서 2003년간 유지된 국정교과서 발행 체제와 관련해서 이 교과서가 교육과정 구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오류 발생의 가능성도 커졌으며 교과서의 외형적 질도 좋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게 그 통계에 보면은 초중고 역사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97%가 반대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그럼 찬성 의견은 거의 없이 무마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 중심으로는 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역사 인식 또 교육에 대해서 다양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국정교과서가 채택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정교과서로 채택이 된다면 그 당시의 지배를 정치를 하고 있는 정권의 입맛대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고 또 교과서가 여러 종이면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내용 또 외적인 측면으로도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앞으로 김현태 기자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반대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실현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역사 입장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통일된 내용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일방적인 추진을 하는 대신에 끝까지 그리고 해결점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는 논쟁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또 거기다가 이것을 이제 다시 입법화하는 국회에서도 보면 여야가 너무나 접점을 못 찾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그 과정 자체를 보면 논란만 더 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게 되는데 우리 박 기자께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현태 기자님과 마찬가지로 좀 여야의 대립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교육 문제가 정치적인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교육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여러 종의 교과서가 있어서 또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서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의 역사를 배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이 저희가 현재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실도 먼 미래에 보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종의 교과서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박 기자하고 김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결코 직선의 발전은 아니고 나선형의 발전이다. 그 나선형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시행착오와 또 그 다음에 어떤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돌아 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역사 문제,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런 문제는 그런 어떤 역사학자 토인비의 의견을 한번 경청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두 분 말씀 중에 얼핏 드네요. 자, 덧붙여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요즘 진보 교육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이니까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되면서 자사고 논란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에서는 혁신학교를 그다음에 보수에서는 자사고를 지지하는 형상이 되어서 또 이것이 하나의 그 교육계 이슈가 되고 학부형들이 데모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먼저 이 새 학교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교육 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들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도 좀 얘기의 합의점을 좀 생각해 나갔으면 합니다. 먼저 이 객관적인 교육 여건이 어떤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알기 쉽게 혁신학교, 또 일반고, 자사고 이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일반고가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그 혁신학교가 27.1명, 일반고가 35.2명, 자사고가 33.2명으로 역시 일반고가 가장 많습니다. 네.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혁신학교는 12.1명으로 가장 적고요. 그 다음이 자사고 16.8명, 일반고가 17.4명인 상황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99만 원, 그다음에 일반고는 15만 원으로 가장 대신에 저렴하고 자사고의 경우에는 199만 원으로 가장 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혁신학교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일반고도 혁신학교처럼 운영한 곳이 많다. 예산 지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지금과 같은 예산을 주지 않고 학생 수가 35명 이상이면 현재와 같은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반면 찬성하는 측은 혁신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이 교육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는 상하 관계가 확실해서 이 회의가 진행될 때 한마디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이 괜찮은 혁신학교는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소위 계급장을 떼고
회의를 하는 거다. 나는 여기에 혁신학교에 미래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자사고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자사고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교육을 다양화한다는 그 정책으로 도입이 된 건데요. 말 그대로 교육이 정말 다양해질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자사고의 좋은 장점으로 꼽히고요. 또 자사고가 강북과 강남의 교육 격차를 상쇄하는 면이 있다. 이런 찬성 측의 입장도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교육 진영에서는 자사고에 대해서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을 다 모두 끌어가기 때문에 일반고는 슬럼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비싼 학비로 이른바 뭐 스카이 대학 혹은 좋은 상위권 대학을 만들어 보겠다. 가도록 하겠다. 해서 귀족 학교라는 또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이 잠재되어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현상적인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적으로 궁금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현재 있어서 객관적인 시각을 두고 두 기자와 방향을 그다음에 중점을 두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정보와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시사홍용락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 해. 지나간 기억 속에 그